근데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그래서 못 보겠다. 서울 올라가는 거 이제 달라고.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내 아내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해명과는 다르게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증거로는 꽤나 꼼꼼한 투자자였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내용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이 투자 리스트를 확보했고, 이 컴퓨터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서기 전 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정경심 교수가 통째로 반출에 문제가 됐었던 그 컴퓨터입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거는 그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저도 그때는 당연히 검찰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내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좀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지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저희가 이 동양대 컴퓨터에서 발견된 투자 리스트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 투자 관련해서 본인은 정보만 듣고 투자만 단순히 했을 뿐이다라는 얘기가 하나씩 깨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어보는 건데요. 이도 의원님, 2000년대 초부터, 2000년 초부터였으면 20년간 꽤 주식 투자의 내공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 자료가 리스트가 그 동양대 PC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동양대에서 근무할 때도 어떤 뭐 연구나 강의보다는 또 투자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쓴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게 만드는데, 일단 리스트에 총 자산의 투자처, 수익률, 목표 금액까지 있다고 보면은 이거는 뭐 굉장히 전문적인 투자자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잠시 화면에 소개해드렸지만 그 조국 전 장관이 내 아내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특히 2000년부터 리스트를 만들었다는데, 만약에 리스트에 2017년 5월 이후에 리스트가 있다면은 이거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그걸 또 차명으로 했다면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나 또 자본시장법 위반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정경심 교수는 이 투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오촌 조카에게 속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전문적인 투자자라면 또 그동안에 검찰 그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그 전문적인 투자 용어를 또 사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촌 조카에게 속았다는 주장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저희가 485 재구성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총 자산, 투자처, 뭐 수익률, 목표 금액까지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이 문제의 동양대 PC 안에 다 있었다는 것. 아까 이도훈 의원님이 잠깐 언급해 줬던 것처럼 오촌 조카가 사기꾼이다, 오촌 조카에 속았다는 논리가 부정되면서 뭔가 이 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볼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범죄는 아니에요. 저거 자체가 뭐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자고 똑똑한 투자자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주식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냥 묻지 않아 투자해놓고 야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뭐 얼마가 이러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정확하게 관리했다는 예거 자체는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투자자거든요. 다만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가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뭐 증거는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그 진술을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에 대비해서 이제 보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2000년도 초반부터면. 동안 주식 투자를 오래 해오고 저렇게 꼼꼼하게 해왔던 사람이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남편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이가 얘기해가지고 전 다 했어요. 라는 말을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죠? 정경심 교수를 피해자로 보면 단순하다. 이 그렇죠. 말이죠. 그럼 단순하긴 한데, 예. 그럼 정경심을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잖아요.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희 남편이 얘기했듯이 저는 전문 투자자가 아닌데요. 남편의 오촌 조카가 이렇게 하라고 저는 그대로 다 한 것 뿐이에요, 판사님. 이 말을 법원이 어느 정도 신뢰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저 피고인 2000년대부터 저렇게 주식 투자 많이 하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신 거 보면 상당히 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부인이 주식에는 문외한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항변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근데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사모펀드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개별 투자한 것은 다 손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 왔습니다. 실제 그 자산이 저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검찰이 밝혀낸 게 이렇게 투자 리스트 목록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쉘, 펄 이런 주식 고수들만 알 수 있는 전문 용어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정경심 교수다라는 검찰의 결론도 내렸었는데 이 투자 리스트가 담긴 이 PC 정말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하정대 국장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밤늦게 영주까지 가서 자산관리인과 함께 반출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저거를 만약에 파기를 했다면 검찰이 수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20년 전부터 쭉 자기 자신이 주식 투자한 거를 모두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심지어 얼마를 벌겠다 하는 것까지 자세히 쓰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단순히 이제 검찰 수사가 저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됐다는 거 말고도 두 가지를 더 의미를 해요. 첫 번째는 정경심 교수가 그동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청문회관에서 난 주식 고수도 아니고 내처도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동안 조범동 오촌 조카한테 속은 게 아니고 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부인이 20년간 저렇게 자세히 주식 투자 고수가 됐는데 과연 모르고 있었겠느냐? WFM에서 주식을 싸게 사고 하는 거 과연 진짜 몰랐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 두 가지 대목이에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한테도 상당히 그 다음에 공범으로서 연결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결국은 컴퓨터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당시에 이 PC 반출, 나중에 검찰에 이미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 논란의 PC에 대해서 학교 업무와 사건 법률 대응을 위한 목적이었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한 행위는 없었다라는 게 당시 정 교수의 주장이었었거든요. 이 말도 사실 고지고대로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게 아니니까 증거은닉이죠. 증거은닉 교사를 기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컴퓨터 반출했을 때 제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증거은닉 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거 그 은닉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다. 왜냐하면 봤더니 하드디스크에 가족 사진이 있고 일기 있고 영화 음악 다운받은 거 있으면 그게 증거입니까? 공소사실 입장에서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증거인닉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컴퓨터나 하드를 열어봤더니 거기 투자 리스트라든지 표창장 관련해라든지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들어있다. 그럼 증거은닉 교사가 되는 거죠. 제가 그 말씀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근데 검찰이 증거은닉 교사로 기소했다는 얘기는 그 컴퓨터 안에 영화, 사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게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투자 리스트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 있는, 동양대 PC는 아니지만 집에 있는 PC에서는 무슨 그 위조와 관련된 것도 나왔다는 얘기 보도들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정경심 교수가 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들고 갔다. 라는 거는 사실이 아닐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집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통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외장하드나 USB 어디다 씁니까? 거기다 다운받아가지고 집에서 하면 되지. 컴퓨터를 들고 이렇게 노트북도 아니고 하드를 이렇게 들고 매일 집에 갔다가 사무실로 왔다가 출퇴근한다고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강선우 부대변인, 이런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최소한 모르겠어요.
청와대 인근에서 수천만 원 보냈는데 부인이 그걸 주식 차명 투자한지는 몰랐다. 네. 라는 부분을 저희도 만약에 믿어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PC에서 20년 된 투자 리스트까지 됐으면 최소한 부인이 주식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발언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글쎄요, 우선 이 리스트에 담긴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담겼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 뭐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주식 투자 관련해서 다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뭔가 인사이트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어떤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분야에 있어서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분야 관련해서 또 뭔가 뭐 속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 당할 수 있는 거랑 이 리스트가 서로 배치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이 알았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GPC가 아니라 그 사무실, 그러니까 동양대 사무실 PC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아마도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가 적극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몰랐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알았다고 해도 이게 서로 이제 그 조 전 장관이 어떻게 알았느냐를 검찰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이 그걸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그러니까 ATM에서 5천만 원 보내면서 그걸 주식을 산다는 걸 어떻게 인식했느냐를 입증하기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조 전 장관이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알았다고 해도 검찰이 이걸 알았다고 증명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정경심 교수 공소장이거든요. 예. 전체 79페이지 중에 범죄 일람표가 무려 47%, 7쪽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이 속에 보면 어떻게 주식 투자했는가 쫙 나와 있거든요. 예. 하루에 많을 때는 23번도 했어요. 선물 옵션인데 이걸 보면은 아, 이분이 실시간으로 그 주가 추이를 보면서 했겠구나. 왜냐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50주, 100주, 50주 이렇게 아주 나눠서 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실시간으로 그걸 보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면은 보통 주식의 고수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하는 분을 선물 옵션 뭐 그런 거는 물론이고 주식 고수도 아니고 몰랐다.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조 전 장관의 인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는 것 자체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요, 이 문제의 컴퓨터를 부인이 증거인멸하라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렇게 답했었습니다. 그럼 집에 컴퓨터 PC가 2대 있는데 교수 연구실에 있는 건 왜 또 가져가요? 그렇게 집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투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그 PC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토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하고 난 뒤에 제 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좀 가지고 있으라 그랬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한투 직원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무슨 집에 와서 업무를 한다고 그런 또 거짓말을 합니까?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란 취지입니다. 의원님. 당시에는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 컴퓨터에서 투자 리스트가 핵심 증거로 발견됐기 때문에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번 주 안에 소환된다는 얘기는 검찰 내부 서초동에서 참 많았는데 그럼 내일이나 내일 모레 목금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좀 늦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소환 조사하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 일주일에 걸리진 않았거든요. 아마 첫 번째 조사한 내용 정리하고 뭐 이렇게 다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아마 다시 재소환했던 것 같은데 조국 교수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기간이 깁니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조사 때 아마 검찰 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에 대한 약간의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소식이 알려진 게 없어서 예.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데 조국 전 장관 측과 조금 이견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배제할 수는 없다. 어쨌든 검찰이 뭐 증거를 좀 모으기 위해서 소환까지 검찰 두 번째 소환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동시에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상 공범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말 맞추기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인 면회에 나섰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대통령께서 어제 장관 임명 관련해서 사과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 추가 소환 받으셨나요? 저렇게 직접적으로 취재진이 대통령이 어제 조 전 장관 낙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과에 대해서 질문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짚어볼게요, 이 대원님. 저 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청문회 때 조 전 장관이 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촌 조카의 의혹과 관련해서 동생, 부인에 대해서 해명자를 다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에 따르면 글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해명 자료들이 다 거짓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그 사실과 다른 부분이 그 지적되긴 했습니다만 그 조국 전 장관은 당시로서는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다시 정리해봐도 저기 사실과 다른 해명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그 법으로 허용되는 간접 투자만 했다. 펀드를 통해서. 그리고 정경심 교수도 어디에 투자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투자해서 손해봤다. 이런 식으로 그 해명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죠. 그리고 6개의 차명 계좌까지 만들어가지고 직접 투자를 했죠. 그리고 주식,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토론했습니다만 주식 거래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조국 그 전 장관이 청와대 근무할 당시에 4천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5천만 원 얘기도 있습니다만 수천만 원을 정경심 교수에게 통장으로 보내서 투자한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펀드와 관련된 해명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고 입시 비리도 우리 아이는 인턴을 했고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그 사흘만 그 출석을 하고도 3주 인턴한 걸로 거짓 증명서를 받았죠. 예.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도 누가 그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줬는지 모르고 특히 그 조국 전 장관의 학교 컴퓨터에서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그 법무부 장관 당시 출근하면서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때 의혹이 제기된 대로 조 전 장관 본인이 그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웅동학원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위장 소송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소장에 보면은 당시에 2006년에 그 소송을 할 당시에 이사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 맞을 것 같은데 다른 또 그 웅동학원 관련된 의혹에서는 아직도 그 혐의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부인, 조카, 동생이 네. 거의 대부분 허위 해명을 조 전 장관에게 보냈다면 조 전 장관 진짜 이거 모르고 청문회 때 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고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 그건 뭐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뭐 그 속내 예를 들면 그 흐름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나 청문회 때 했던 얘기들이 거의 거짓말로 밝혀지는 것은 지금 사실은 같고 공소장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조 전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미 다 사실은 장관은 물러난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제 위증죄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뭐 공직 후보자 도덕성을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만 제가 청문회 때도 그렇고 기자간담회 때도 조국 전 장관의 어법을 보면서 놀란 건 조국 전 장관이 항상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저희 딸과 아내에게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억이 나요. 예. 그죠? 저희 딸은 뭐 저희 표창장 위조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딸과 아내에게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이겁니다. 남동생에게 확인해보니 웅동학원 아무 문제 없었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럼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나는 우리 부인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남동생 말을 믿었을 뿐이야. 그러니 나는 결과적으로 내 말이 팩트와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는 거짓말할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 라고 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이것도 이미 다 장관에 물러났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도덕성 여지를 따질 여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라도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말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게 의도된 거짓말인지 주변 사람 말을 믿고 그대로 얘기한 것인지는 조국 전 장관 본인만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새롭게 알려진 정경심 교수 의혹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 부산 아파트 이중 명의 신탁에 개입했다는 정황입니다. 이혼하면 관계 딱 끊고 원수되고 살아야 됩니까? 제 동생도 자기가 아주 너무 미안한데 그럼 아들 안 보러 가야 됩니까? 증빙자료 모두 있습니다. 계약서, 송금 기록 모두 있습니다.
우성빌라 외에도 경남 성경 아파트도 언론에 나오던데 제 재수 씨가 그 전세금 플러스 차액을 다 실제 내었고요. 다 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하정대 국장. 그 당시에 이 이슈가 불거졌을 때 채무 변제에 막기 위해서 위장 이혼한 거 아니냐, 조 전 장관 동생 부부가. 그렇죠. 그때 당시 그게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새롭게 조금 더 덧붙인 내용을 보니까 정경심 교수도 그 아파트에 명의 신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혹과 서로 다르게 이제 수사 결론이 나온 셈인데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의 동생 부부가 예. 결국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 사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거를 결국 넘겨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 보니까 저 아파트 이제 부산에 있는 해운대 아파트였죠. 해운대 아파트를 두 사람이 즉 동생 부부가 이혼을 2005년에 이제 결혼을 했다가 3년 만에 2009년 4월에 이혼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보면은 한 번도 이혼 합의를 한 적이 없었는데 법적으로만 이혼한 것으로 해놨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 정경심 교수의 명의였던 것이 바로 조국 동생의 부인 앞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넘겼을까 그걸 가지고 의심을 했어요. 그때가 뭐였느냐.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도 갖고 있고 부인도 명의로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채니까 넘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실명제 위반,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공소장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왜 안 들어갔을까? 만약 정경심 교수가 실제 가지고 있는 아파트였으면 당연히 실명제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 아파트는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단순히 정경심 교수의 명의로만 뒀다가 이걸 다시 바로 둘째 며느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일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경심 바로 교수의 그 시어머니, 즉 조국 장관의 어머니가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부채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근데 그 부채를 드디어 추심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뺏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첫째 며느리에다 해놨던 걸 둘째 며느리로 살짝 옮겨놓은 거예요. 드디어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어머니까지도 형사처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어쨌든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수상한 명의 신탁을 해서 어쨌든 일가의 재산을 지켜낸 셈이고 당시에 또 다주택자 논란이 있으니까 또 전 동서에게 명의를 넘긴 거고. 그렇죠. 웅동학원 관련해서 그리고 아파트 명예 관련해서도 참 얘기가 많은데요.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조 전 장관이 이제 재판 가서 얘기하겠다. 검찰은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정치검찰화된 거가 나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줄줄이 또 다음 달부터 동생, 오촌 조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직 기소가 아직 된 건 아니니까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시는 거고. 글쎄 어쨌든 가족이 이제 줄줄이 기소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저 세 사람이 다 무죄 나오면 그럼 검찰의 마녀상에 맞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 사람이 전부 다 유죄가 나오고 지금 다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셋 다. 그러니까 실형이 확정이 되거나 최소한 확정 안 된 1심에서라도 유죄 나오고 실형이 선고되면 검찰의 마녀상이라는 말은 논거가 약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PC에서 발견된 의문의 투자 리스트 그리고 수상한 명의 신탁 정황까지 이제 다음 달 재판에 넘겨지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